서울역 근처 오래된 하숙집 거리를 어느 노교수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준호, 72살의 명예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서 30년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록 나이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회색 양복 주머니에 넣은 두 손은 단정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골목의 낡은 건물들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이 골목은 그가 자주 산책하는 곳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온 이 도시에서 이 오래된 거리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기에 준호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산책은 다를 것이었습니다. 정준호는 3년 전 아들 태희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명백한 교통사고.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사건은 정준호의 인생을 반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집에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보험금 5억 원과 금괴 5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아내 이세희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막내 형제 준영이 말했습니다. 새벽 귀가 후 집에 들어가는데 형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에 타고 나가는 걸 봤다고요. 검은색 승용차였고 준영의 아내도 그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텅 빈 금고, 사라진 며느리,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 정준호는 그것을 모두 믿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것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태희가 그렇게 잘해주었던 며느리가 남편의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사실. 손주들도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 세희를 집안에서 지웠습니다. 사진도, 이름도, 흔적도 모두 지웠습니다. 손주들까지 잊으려 했습니다. 3년 동안 정준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혼자 넓은 집에서 차갑게. 그런데 오늘, 그 가을날 서울역 근처 이 낡은 거리에서 정준호는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골목. 낡은 포장마차와 분식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 골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간판들,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 그리고 거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들. 정준호 교수는 산책을 나왔다가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를 걷는 것이 그에게는 명상과 같았습니다. 서강 강변이나 다른 유명한 산책로보다 이곳이 좋았습니다.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지 않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을 때 그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작은 분식점 앞이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길가에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초등학생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아마도 초등학교 5학년쯤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3학년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떡볶이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 한 그릇입니다. 준호 교수는 몇 발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자가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 작은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이가 아니라 소중한 무언가를 다루듯이. 큰아이는 국물만 조금 마시며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더 먹으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 교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의 옆모습, 떡을 집는 손길, 그 손길의 무게감, 아이들을 보살피는 자세, 모두가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졌습니다. 그의 발이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이제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세희, 이세희, 자신의 며느리였던 여자였습니다. 3년 전 아들의 장례식 그 다음 날 5억의 보험금과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여자였습니다. 준호 교수는 몇 발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마치 그들을 관찰하듯이. 세희의 옷은 낡았습니다. 회색의 어딘가 낡은 셔츠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따뜻하지 않을 만큼 얇았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본 그 얼굴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눈 아래엔 검은 그림자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불면의 밤을 많이 지낸 사람처럼. 손에는 여러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깊지는 않지만 여러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하는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의 손처럼, 청소일을 하는 사람의 손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은 몸에 비해 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운동화 발등에는 신발이 눌려있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새 것을 사주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희가 큰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을 재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은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다가 세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준호 교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그 한숨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친 어머니의 견뎌온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밤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먹이려고 노력한 그 무게였습니다. 상처난 손으로 아직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 무게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 교수는 알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바람이 골목을 통해 불어왔습니다. 세희의 머리가 살짝 날렸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세희는 큰 아이에게 떡을 더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배부르다. 아이의 목소리는 아직도 순수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엄마가 먹을 몫을 남겨두기 위해. 세희는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믿어온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억을 가지고 도망친 여자가 왜 3년이 지나도록 이 거리에 있을까요? 금괴를 들고 간 여자가 왜 한 그릇의 떡볶이를 아이들과 나눠 먹고 있을까요? 남자와 도망갔다는 여자가 왜 혼자 이렇게 가난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까요? 준호 교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직도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지켜봤을 만큼 충분히 지켜봤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희와 아이들이 작아지고 골목에 묻히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매우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교수가 집으로 돈 것은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을 때였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30층 높이에서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치는 이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거실도 최신식 주방도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차갑고 생명이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을 건너갔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걷는 무덤 위를 걷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렬된 옷들 사이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의 끝까지 들어가서 맨 아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작은 박스가 있었습니다. 아들 태희의 유품들을 담아둔 상자였습니다. 준호 교수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정말로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자 속에는 아들의 마지막 흔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을 마주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호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상자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수톤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침실의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먼지를 살짝 터는 손길이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아이를 다루듯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작은 책상 스탠드를 들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스탠드를 놓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흰 빛이 상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뚜껑을 열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을 뚜껑 모서리에 걸었다가 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자를 열면 모든 것이 흔들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 것들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드디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 잠시 기다렸습니다. 마치 어떤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손목시계였습니다. 은색의 깔끔한 디자인의 손목시계. 스위스 시계였습니다. 비싼 것이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그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박자를 잃은 심장처럼. 이것은 태희가 대학 졸업할 때 선물했던 시계였습니다. 준호 교수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시계를 얼마나 소중히 다루었는지. 태희는 이 시계를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도, 출장을 갈 때도, 그리고 아마도 그날도, 사고 당일에도 이 시계를 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소중히 했는데. 준호 교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시계를 다시 상자에 놓고 다음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준호 교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 교수는 다시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이었습니다. 계약서로 보였습니다. 4장이었습니다. 모두 구겨져 있었습니다. 태희가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관련 서류였습니다. 법률 서류였습니다. 준호 교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사흘 전, 정확히 사고 나흘 전입니다. 태희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또렷한 필체였습니다. 상대 회사 담당자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 교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계약서는 회사에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태희의 회사 동료들에게 사고 이후 물어봤었습니다. 태희의 최근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이 계약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태희는 이 서류를 집에 가져왔을까요? 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다시 상자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것이 있을까 해서 더 이상 없었습니다. 시계, 계약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준호 교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만년필과 고급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태희는 왜 회사에 가지 않았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세희가 알았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준영은 정말 세희가 남자와 도망가는 걸 봤나?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차종과 시간이 맞나? 준호 교수의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묻어뒀던 의문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가 외면했던 의심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지가 글자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1장, 2장, 3장.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도시의 불빛들마저도 점점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준호 교수의 서재 불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적어놓은 질문들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다시 한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준영의 말만 믿었다는 걸, 세희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이야기가 틀렸다면.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밤에 서울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다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세희, 정준영, 준호 자신, 회사 동료들, 그리고 더 많은 이름들.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당시 증언 내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행적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준호 교수는 그렇게 계속 메모를 적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메모지 3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질문 목록, 관계자 명단, 시간대별 동선 추정, 스탠드 조명이 종이 위를 비쳤고 준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그 종이들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빈틈이 보였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준영의 증언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세희가 어디로 갔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자신과 태희만 알았는데 어떻게 열렸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만에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펜을 들고 있던 준호 교수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생생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렬해졌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준호 교수의 세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서재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메모지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밤샘을 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채 메모지 위에 글자를 계속 적었습니다. 손가락은 펜의 모양을 따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 교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필요 없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절박함이 그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책상 위의 메모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질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희는 왜 표절된 논문을 제출하려고 했나? 그 표절된 내용은 누가 원한 것인가?
태희의 교통사고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나? 보험금 5억은 정말 세희가 가져간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누가 그 돈을 가져갔는가? 태희는 그날 오전에 왜 회사에 가지 않았나? 누가 금고를 열 수 있었나? 준영의 증언은 얼마나 정확한가? 차량 번호는 확인됐나? 시간은 정확히 언제였나? 질문들이 끝이 없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의 장례식 그날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쯤이었습니다. 준영이 전화를 했을 때, 아버지, 큰일 났어요. 준호는 당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을 받은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남자랑 차 타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분노는 슬픔을 압도했습니다. 뭐, 지금? 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형수님이 짐을 들고 준호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는 준영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확인할 여유도 의심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30분 뒤 준호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금고는 열려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준호 교수는 메모지에 다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장례식장의 모습, 그들의 말투, 그들이 보인 감정. 준호는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외면했던 그날을 다시 직면해야 했습니다. 준영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정말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연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준호 교수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뇨병, 태희의 당뇨병. 사고 당일 태희는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희는 병원에 자주 다니는 환자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호 교수는 다시 서재의 전화기 옆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태희가 다니던 병원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365일 당뇨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희 환자의 아버지 정준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3년 전, 2021년 4월 14일, 제 아들이 이곳에서 주사를 맞은 기록이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은 기록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드님이 직접 오셔서 기록을 요청하시거나. 알겠습니다. 준호 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준호는 오래된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김영사, 경찰청에서 30년을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작년에 퇴직했지만 여전히 네트워크가 있을 것입니다. 준호 교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친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나야, 준호야. 아, 준호 교수. 웬일입니까?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있네. 뭔가 심각한 목소리인데요. 3년 전 일이야. 태희,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든.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해 줄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그건 자네가 전에 집안 수치라고 묻어두신다고?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전부 말해줄 수는 없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줄 수 있을까? 친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줘. 고맙네. 당신이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찾으려는 거라면 저도 도와야지.
준호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통화를 끝낸 후 준호 교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세희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시아버지에게 돈을 훔친 사람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손주들까지 함께 3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오늘 골목에서 본 그 여자, 야위어 있고 상처난 손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그 여자. 정말로 그 여자가 5억을 가져간 자일까요? 준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준영은 의사입니다. 성공한 의사입니다. 대학병원의 과장입니다. 당뇨병 주사, 의료 기록. 의사라면 충분히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데 과연 준영이 형을 해칠 이유가 있을까요? 형제 간의 질투? 상속? 준호 교수는 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할지라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서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교수의 세계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3년 전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로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료 기록부터 병원 CCTV, 통화 기록, 금고의 비밀번호, 차량 번호, 시간, 증거들. 준호 교수는 다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지가 또다시 글자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불확실한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확인 사항들이었습니다. 할 일의 목록이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한 장 한 장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 아래에는 짧지만 강한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찾아내겠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재의 창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준호 교수는 그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노쇠한 몸이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준호 교수는 거의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침실에서, 때로는 거실의 큰 책상에서 계속 기록들을 정렬했습니다. 밤낮이 뒤바뀌었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김영사는 신이 났습니다. 이메일로, 택배로, 때로는 직접 방문해서 준호에게 자료들을 전달했습니다. 여기 3년 전 사건 기록입니다. CCTV 영상도 확인해 봤습니다. 병원 기록도 요청했습니다. 준호 교수는 이 모든 자료들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노안경을 쓰고 종이에 펜으로 표시를 해가며 첫 번째 발견은 당뇨병 주사였습니다. 태희는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일정을 다시 확인해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태희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당뇨병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기록에는 오전 11시 15분에 주사를 맞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겼습니다. 준호 교수는 병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 당신이 보낸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만 정태희 환자가 정확히 언제 주사를 맞았는지 CCTV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 측은 협조했습니다. CCTV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준호 교수는 그 영상을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휴게실이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태희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아들을 봤습니다. 화면 속 3년 전의 아들. 태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을 드러냈습니다. 의료진이 주사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상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희의 팔에 주사를 놓는 의료진은 의료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호 교수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준호의 막내 아들, 의사인 준영. 준호 교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영이 주사를 놨다?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준영은 아주 자연스럽게 주사를 놨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주변의 의료진들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주사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태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주사를 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준영이 주사를 뺐습니다. 태희가 팔을 내렸습니다. 준영이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음성은 없었지만 태희가 웃는 얼굴로 보아 특별히 위험한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태희는 일어섰습니다. 준영과 함께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준호 교수는 한참을 그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절대 형을 사랑하는 동생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뭔가 계획적인 일을 막 시작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 태희에게 주사를 놨다. 언제, 어떤 약물을 놨는가? 그날 오후 태희는 어떻게 되었나? 다음 증거는 문자 기록이었습니다. 준호는 김영사에게 태희의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 40분. 태희는 준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보면 준영이 먼저 태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해. 빨리 와. 이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교수는 그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그는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그를 확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준영의 전화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쓰러지지 않았는데 준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다음 증거는 차량 기록이었습니다. 태희의 차량 기록. 사고 당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대기 카메라가 태희의 차를 포착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 1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희의 운전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의식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좌우로 비틀거리는 주행, 속도 조절의 부재, 결국 중앙선을 넘었고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준호 교수는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준영이 태희에게 주사를 놓는다. 그 주사에는 뭔가가 들어 있었다. 의료진도 모르고 태희도 모르는 무언가. 오후 3시 40분 준영이 거짓 전화를 한다.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태희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간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흐려져 있었다. 주사에 들어있던 약물 때문에. 오후 4시 15분경 태희는 의식이 흐린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린다. 오후 4시 50분경 중앙선을 넘고 화물차와 충돌한다. 태희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준호 교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펜이 메모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준영이 의도적으로 태희를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준영이 정말로 약을 탔을까요? 그 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준영은 형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준호 교수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들을 뒤적였습니다. 준영의 전문 분야에 대한 책들, 의료 관련 서적들을 찾아냈습니다. 수면제에 대한 내용, 근육 이완제에 대한 내용, 의식을 흐리게 하는 약물에 대한 내용. 준영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김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의 근무 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병원의 마약성 진통제나 수면제 사용 기록도.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답변이 왔습니다. 준영은 사고 당일 오전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제실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준영이 약제실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약제사는 그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 과장이 와서 뭔가를 찾으셨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가져가셨는지는 모릅니다. 준호 교수는 모든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 약제실에서 약물을 꺼냈다. 그것을 당뇨병 주사에 섞어서 태희에게 놓았다. 준영은 태희가 의식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운전 중에 사고가 날 거라고.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태희의 부주의로 돌리도록. 그리고 세희를 용의자로 만들었다. 금고를 열어 돈을 꺼냈고 세희에게 뒤집어 씌웠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또는 그렇게 생각했다. 준호 교수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그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과 형의 아내에 대한 증오, 형을 죽일 정도의 질투, 손주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잔인함. 준호 교수는 메모지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다. 이제 대면해야 한다. 서재의 창으로 밤의 서울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교수의 세계는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의 살인을 밝혀낸 후에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이 한 일, 그의 가족이 저지른 죄. 준호 교수는 한참을 그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의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 이틀 동안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사와 한 번의 전화 통화를 제외하고는. 음성 녹음은 가능할까? 불법이 될 수 있어. 그의 자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지. 마지막 밤 준호 교수는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 태희. 태희야, 아빠가 이제 진실을 찾았다. 정말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드러날 거다. 너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아침이 왔습니다. 준호 교수는 샤워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회색 양복, 격식 있는 복장이었습니다. 마치 법정에 가는 것처럼. 그리고 준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 뭔가 있으신가요? 집으로 와라. 집으로요? 언제요? 오늘 저녁.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6시쯤 가겠습니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오후 내내 준호 교수는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꽂았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정렬했습니다. 통장 기록, 의료 기록, 통화 기록, 모든 것.
마지막으로 윤 형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있을 때 녹음을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커튼 뒤에서 모든 말을 녹음해 줄 수 있겠어? 저녁 5시 50분. 윤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네. 윤 형사는 거실의 커튼 뒤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6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준호 교수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영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그런 평온함. 들어와라. 준호 교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영이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가요? 서재로 가자. 준호 교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영은 따라왔습니다. 서재는 준호의 영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책들에 둘러싸여, 지식에 둘러싸여. 하지만 지혜에는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의심하지 못했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았고 준영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준영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물어볼 게 있다. 준호 교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뭔가요? 내가 어제 세희를 만났다. 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희? 형수님을? 그렇다. 서울역 근처에서. 그걸 왜? 그녀는 아직도 그 골목에서 살고 있었다. 아이들도 함께. 준호 교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세희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준호 교수는 노트북을 준영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병원의 CCTV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와 태희가 병원에서 만나는 장면이다. 2021년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준호 교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휴게실이 나타났습니다. 태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준호 교수는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뭐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영이 태희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넌 태희에게 주사를 놓았다. 아버지, 저는 단지 혼자 말해.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 준호 교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준영이 주사를 뺐습니다. 태희가 일어섰습니다. 두 형제가 함께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준호 교수는 다른 증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태희의 통화 기록이다. 같은 날 오후 3시 40분. 준호 교수는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넌 태희에게 전화를 했고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 저는. 그런데 내가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의료 기록으로 확인됐다. 준호 교수는 병원 기록을 펼쳤습니다. 넌 거짓말을 했다. 왜? 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희의 차량 기록이다. 준호 교수는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태희는 오후 3시 40분에 너의 전화를 받고 차를 몰고 나갔다. 의식이 흐린 상태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충돌했다. 아버지, 태희가 의식을 잃었던 이유가 뭐냐? 침묵. 답해라. 제가. 넌 태희의 당뇨병 주사에 약물을 탔다.
맞나? 준영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약재실 기록이다. 그날 오전 넌 약재실에 들어갔다. 뭘 가져갔느냐? 아버지. 답해. 저는 그냥. 준호 교수는 또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장 기록이다. 태희가 죽은 다음 날부터 너의 계좌에 입금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의 아내 계좌에도. 그건 금고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 너희 계좌에 들어간 돈은 아버지, 제가 설명하지 마. 그리고 세희를 범인으로 만들었다. 준호 교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태희의 아내, 내 며느리를 범인으로 만들었다. 손주들까지 함께. 그들은 3년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냐? 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소파의 팔걸이를 움켜쥐었다가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답해. 제가 왜 했느냐? 왜 형을 죽였느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형을 죽였다고요? 그건 사고였어요. 저는 형이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형이 좀 어지러울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준호 교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형이 생각보다 반응이 심했어요. 그리고 전화했을 때 형이 너무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이참에 사고라도 나면 좋겠다고.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침묵. 사고라도 나면 좋겠다고? 형이 죽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형의 죽음을 원했다는 말이야. 준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그런 생각까지 했느냐? 왜냐고요. 준영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미웠어요. 항상 형만 아버지 눈에 들었어요. 형은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했을 때, 형은 로펌 변호사가 됐을 때, 형은 국제사건을 맡았을 때, 아버지는 항상 형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형을 죽였다는 말이냐? 준호 교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투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 친형을 내 손으로 죽였다는 말이냐? 저는 그냥 뭐, 계속 말해. 모든 거 말해. 처음엔 형이 실수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표절건으로 회사에서 해직되게 하고, 아버지한테 혼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그런데 당뇨병 주사 때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참에 형이. 준영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제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 되니까. 아버지가 제게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고백이 나가는 순간 준호 교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 형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품었던 사람. 그것도 자신의 아들. 이 미친 자식아. 준호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넌 뭘 가르친 거냐? 내가 형한테 이럴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형이 뭘 잘못했느냐?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준호 교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당장 나가라. 아버지, 제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준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준영이 멈춰섰습니다. 커튼이 움직였습니다. 그 뒤에서 윤 형사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네. 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넘길 거다. 내가 한 짓을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준영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미안합니다. 준호 교수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태희야, 드디어 했다. 너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밝혀냈어. 윤 형사가 준영을 일으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 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살인을 폭로한 후에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아비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마주한 후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5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늦가을입니다. 준호 교수의 집은 조용하지만 활기찬 곳으로 변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손주들의 상장과 상이 붙어 있습니다. 과학 올림피아드 금상, 영어 말하기 대회 은상, 그림 공모전 장려상, 모두 태희의 자녀들이 얻은 상들입니다. 손자 정준호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눈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교수는 그 눈을 볼 때마다 태희를 생각합니다. 손녀 정세아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엄마 세희를 닮아 밝고 따뜻한 성격입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 집을 가득 채웁니다. 준호 교수는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교수 생활 40년. 그동안 수백 명의 제자들을 양성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그는 손주들을 가르쳤습니다. 법과 정의만이 아니라 인생과 사랑에 대해서도.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 교수와 세희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들떠보지 않던 TV가 켜져 있었고 손주들은 자신들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연락이 있었어요. 세희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검찰청에서. 준영이 가석방 신청을 제출했다고 해요. 준호 교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몇 년 더 있으면 가석방 심사가 나와요. 세희는 준호 교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 교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네. 세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희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준호 교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태희는 아마 용서했을 거야. 그 아이는 그런 아이였어. 좋은 아이였어.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희의 묘를 찾기 위해 5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산림욕장을 지나 조용한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태희의 묘는 소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곳. 묘비는 여전히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정성 들여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희와 손주들이 자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 교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희야, 아버지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자주 오지 못해서 미안했어. 아버지가 약했거든. 너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자책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아버지는 배웠다. 너의 아내를 봤어. 너의 자식들을 봤어.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찬지를. 준호 교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호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를 보는 방식이 너무 달라졌어. 이제 너는 우리 집의 영웅이야. 너는 옳은 선택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준호 교수는 가져온 흰 국화를 묘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잃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알았다. 아버지는 너를 통해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고마워, 내 아들. 그리고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한 달 뒤 대학의 법학과 강의실. 준호 교수는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강단에 선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법을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교수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은 결국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보호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40년을 가르쳤지만 가장 큰 교훈은 법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인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오해로부터, 깨달음으로부터,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준호 교수는 한 남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 학생의 눈동자가 태희를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법관, 변호사, 검사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먼저 좋은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따뜻한 인간 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는 구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켜내야 할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가족의 얼굴, 친구의 얼굴,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 준호 교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준호 교수의 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직접 장식한 트리였습니다. 약간 어색하지만 그것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세아는 할아버지와 앉아 있었습니다. 세이는 부엌에서 핫초콜릿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버지 생일이잖아. 우리 뭘 해요? 손녀 세아가 물었습니다. 준호 교수는 미소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 태희의 생일. 우리 함께 태희 아버지 좋아했던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진짜요? 응. 그리고 내일은 우리 함께 할아버지 아버지 묘에도 다녀올 거야. 손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준호 교수는 손자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도 아는 것처럼 너의 아버지는 옳은 것이 뭔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옳은 것을 택했어. 비록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어. 그럼 할아버지는?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배운 건 뭐예요? 준호 교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배운 거?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되어줬어.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견딜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어. 준호 교수는 두 손주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는 걸 배웠지. 너희들의 웃음 속에, 너희들의 눈동자 속에, 너희들의 착한 마음 속에. 세이가 핫초콜릿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다 함께 마셔요. 집의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준호 교수와 가족은 묘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 손자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책을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책장에서 찾아낸 책. 손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그림. 세인은 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손을 잡는 것처럼 준호 교수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태희야, 우리 가족이 잘 지내고 있어. 너를 기억하고 있어. 바람이 벚꽃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봄날의 벚꽃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태희의 영혼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야. 너를 위해 그리고 너를 기억하며. 준호 교수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담긴 목소리. 고마워, 아들. 그리고 사랑해. 가족들은 한 발씩 묘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 여름 준호 교수는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진실의 빛.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을 찾아낸 아버지, 그리고 회복되는 가족의 이야기. 이 책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 교수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태희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세상에는 옳은 것을 택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준호 교수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편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그 죽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남겨졌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모든 것이 준호 교수를 치유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진실이, 절망이 아니라 사랑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이 이야기는 때론 우리가 믿는 진실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리고 그 진실 뒤에 얼마나 복잡한 거짓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용기, 잘못을 인정했을 때의 겸손함, 그리고 남은 가족을 다시 지켜내려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 뒤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태희는 죽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손주들의 눈동자 속에, 가족의 따뜻한 말씨 속에, 그리고 정의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감사합니다.